한국은행 금리정책 독립성 심층 분석.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결정할 때 정말 스스로 결정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보이지 않는 정부의 시선을 의식해야 할까요? 2025년 현재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3.00%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건 이 숫자 하나뿐이지만 그 뒤에는 압력, 갈등, 그리고 독립성을 둘러싼 오랜 논쟁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세 가지 질문에 답해 보겠습니다. 첫째, 한국은행의 독립성은 법적으로 어떻게 보장되는가? 둘째, 현실에서는 어떤 압력과 제약이 존재하는가? 셋째,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한국의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단순한 이론 설명이 아니라 역사법 현실 국제 비교까지 30분 동안 차근차근 파헤쳐 보겠습니다. 파트 1. 중앙은행 독립성이란 무엇인가? 먼저 기본 개념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중앙은행 독립성이란 중앙은행이 정부나 정치권의 간섭 없이 통화 정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역사를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먼저 1920년대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 당시 정부는 전쟁 배상금을 갚기 위해 중앙은행에 돈을 더 찍으라고 압력을 넣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하이퍼인플레이션. 빵 한 덩이가 수십억 마르크가 되었고 사람들이 지폐를 수레에 싣고 다니는 상황까지 갔습니다. 최근 사례도 있습니다. 터키의 에르도안 대통령. 그는 금리가 높으면 물가가 오른다는 독특한 경제 이론을 주장하면서 중앙은행 총재를 여러 차례 해임하고 무리한 금리 인하를 강요했습니다. 그 결과 2022년 터키 인플레이션은 85%까지 치솟았고 리라화 가치는 폭락했습니다. 반대 사례도 있습니다. 1980년대 미국 연준의 폴 볼커 의장. 레이건 행정부도 경기 침체를 우려했지만 볼커는 고금리 정책을 밀어붙였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심각한 경기 침체가 왔지만 그 결과 악성 인플레이션을 잡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중앙은행 독립성의 힘입니다. 학계에서는 중앙은행 독립성을 두 가지로 나눕니다. 목표 독립성. 인플레이션 목표를 중앙은행이 스스로 정할 수 있는가? 수단 독립성.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금리 자산 매입 등 수단을 중앙은행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가? 대부분 선진국은 최소한 수단 독립성은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행은 어느 쪽에 서 있을까요? 파트 2. 한국은행의 법적 독립성 600만 1100. 이제 한국은행법을 보겠습니다. 제1조. 한국은행은 물가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즉, 한국은행의 1순위 목표는 성장이 아니라 물가 안정입니다. 제3조. 한국은행은 그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법에 독립성이라는 표현이 아예 박혀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 어떻게 독립성을 보장할까요? 1. 총재 임명 방식. 한국은행 총재는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하지만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합니다. 임기는 4년, 중임도 가능합니다. 중요한 건 대통령 임기가 5년이고 총재 임기가 4년이라는 겁니다. 즉, 정권과 총재 임기가 일부러 어긋나게 설계된 구조입니다. 대통령이 바뀌어도 총재가 바로 교체되지 않도록 한 거죠. 이 해임 제한. 총재는 마음대로 해임할 수 없습니다. 법에 정해진 해임 사유는 크게 세 가지뿐입니다. 심신장애로 직무 수행이 불가능할 때, 직무 관련 범죄로 기소됐을 때, 직무태만품 위손상 등으로 금통위 5명 이상 찬성 시, 정책이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해임할 수는 없습니다. 3. 금융통화위원회 구성. 금통위는 총 7명. 한국은행 총재, 한국은행 부총재, 그리고 5명의 위원. 이 5명은 누가 추천할까요? 한국은행 총재 추천 1명, 기획재정부 장관 추천 1명, 금융위원장 추천 1명,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추천 1명, 전국은행연합회 회장 추천 1명,
이렇게 여러 주체가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즉 한쪽으로 쏠리지 않도록 여러 이해관계자가 섞여 있는 구조입니다. 사의사 결정 방식. 금통위는 제적 과반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총재가 거부권을 가진 것도 아니고 혼자 마음대로 정할 수도 없습니다. 철저히 다수결 구조입니다. 5. 예산 독립성. 한국은행은 정부 예산을 받지 않습니다. 외환 보유액 운용 수익, 통화 발행 차익 등 자체 수입으로 운영됩니다. 즉 정부가 예산 줄 테니 말 잘 들어라라고 압력을 넣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법적으로 한국은행의 독립성은 꽤 탄탄해 보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조금 다릅니다. 파트 3. 실제 독립성의 한계. 법과 현실 사이에는 항상 간극이 있습니다. 1. 정부 추천위원회 존재. 금통위 7명 중 기획재정부 추천 1명, 금융위원장 추천 1명. 이 둘은 사실상 정부 측 인사입니다. 비율로 보면 약 30%. 실제 의사록을 보면 정부 추천위원들은 경기 부양금리 인하에 더 우호적인 경향을 보이고 총재 부총재는 물가 안정 보수적 입장을 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어느 시기에 정부는 경기가 어렵다, 금리를 내려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한국은행은 아직 물가가 높다, 동결이 맞다고 판단한다고 해봅시다. 표결 결과가 4대 3으로 간신히 동결이 됐다면 정부 추천위원이 어느 쪽에 섰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됩니다. 즉 법적으로는 독립, 현실에서는 정부의 그림자가 일정 부분 들어와 있는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정치적 압력. 한국은행은 국회에 정기적으로 나와 보고하고 답변합니다. 서민이 이렇게 힘든데 왜 금리를 안 내리느냐? 가계부채가 이렇게 많은데 왜 올렸느냐? 이런 질타가 공개적으로 이어집니다.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정치적 부담은 분명 존재합니다. 또 하나는 언론을 통한 압력입니다. 익명으로 나온 정부 관계자 발언. 한국은행이 너무 경직돼 있다. 금리 인하를 검토해야 할 때다. 이런 기사가 계속 나오면 여론은 자연스럽게 한국은행을 향합니다. 총재 입장에서 이 모든 것들을 완전히 무시하기는 어렵습니다. 3. 재정정책과의 정보 비대칭. 한국은행은 통화정책 담당, 기획재정부는 재정정책 담당입니다. 두 정책은 서로 영향을 강하게 미칩니다. 예를 들어 정부가 대규모 추경을 편성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재정 지출이 늘면 경기가 부양되고 물가 상승 압력이 생깁니다. 그러면 한국은행은 금리를 올려야 할 유인이 생기죠. 문제는 한국은행이 정부의 재정 계획을 미리 100%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이 엇박자를 내면 정책 효과는 반감되고 한국은행 입장에서도 최적의 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환경이 됩니다. 4. 조화라는 모호한 표현. 다시 한국은행법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제1조는 물가 안정. 그런데 제2조에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제1조의 목적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정부의 경제 정책과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해야 한다. 여기서 문제는 조화라는 표현입니다. 어디까지가 조화이고 어디서부터가 종속일까요? 2008년 금융위기 당시 한국은행은 물가보다 금융 안정을 우선시해 기준금리를 큰 폭으로 내렸습니다. 법적으로는 물가가 1순위지만 현실에서는 금융 시스템 안정을 선택한 겁니다. 이게 맞았는지 틀렸는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분명한 건 목표 사이의 우선순위가 상황에 따라 흔들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5. 환율과의 충돌. 환율은 기획재정부의 소관, 하지만 금리는 한국은행 소관입니다. 문제는 금리를 건드릴 때마다 환율이 함께 흔들린다는 점입니다. 금리를 올리면 외국 자본 유입 원화 강세, 금리를 내리면 자본 유출 우려 원화 약세. 2022년 미국이 기준금리를 공격적으로 올릴 때 원달러 환율은 1,400원을 넘나들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한국은행이 금리를 덜 올렸다면 환율은 더 튀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그 시기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은
단순히 물가만 보고 내린 결정일까요? 아니면 환율 방어까지 겹쳐 있었을까요? 이런 구조 속에서 한국은행의 독립성은 법적으로는 존재하지만 현실에서는 여러 제약 속에서 작동하고 있습니다. 파트 4. 국제 비교. 그렇다면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한국은행의 독립성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요? 국제기구들은 각국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0에서 1 사이 점수로 평가합니다. 1에 가까울수록 독립성이 높은 구조입니다. 예시를 보겠습니다. 뉴질랜드 중앙은행 0.92, 유럽 중앙은행이 12, 0.88, 미국 연준 0.85, 영란은행 영국 0.83, 일본은행 0.7, 한국은행 0.68. 한국은 선진국 평균인 0.8 수준보다는 약간 낮은 위치에 있습니다. 미국 연준과 비교. 미국 연준 의장 임기는 4년, 한국과 비슷합니다. 하지만 연준 이사들의 임기는 14년입니다. 그리고 2년마다 한 명씩 교체됩니다. 즉, 어떤 대통령도 한 번에 연준 이사회 전체를 바꿀 수 없습니다. 또 연준은 목표 독립성도 일부 가지고 있습니다. 연준이 스스로 물가 2% 목표를 정했고 이것이 글로벌 기준이 되었습니다. 반면 한국은행의 물가 목표는 정부와 협의해서 정하는 구조입니다. 유럽 중앙은행이 12과 비교. 이 12는 독립성이 매우 강합니다. 총재 임기 8년, 단임제. 재임을 위해 정치권 눈치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설립 근거가 유럽연합 조약이라 한 국가가 마음대로 법을 바꾸기 어렵습니다. 한국은행법은 국회에서 개정하면 바꿀 수 있지만 이 12는 구조적으로 더 단단한 보호막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은행과 비교. 일본은행은 법적 구조는 한국과 비슷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정부 영향이 더 강하게 작동합니다. 예를 들어 정책결정회의에 재무성과 내각부 대표가 참석합니다. 표결권은 없지만 의견 개진과 연기 요청이 가능합니다. 한국은 정부 대표가 금통위에 직접 참석하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만 놓고 보면 한국이 형식적으로는 더 독립적입니다. 하지만 일본은 오래된 디플레이션과 경기 부양 필요성 때문에 정부와 중앙은행의 공조 문화가 강하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뉴질랜드 중앙은행 가장 독립적인 모델. 뉴질랜드는 중앙은행 독립성이 대표적인 모범 사례로 꼽힙니다. 특징은 두 가지입니다. 정책 목표 협약 PTA. 총재와 재무장관이 인플레이션 목표 범위의 1에서 3%를 명확히 협약 형식으로 정합니다. 목표를 벗어나면 총재가 공개 서한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목표는 정부와 함께 정하지만 어떤 수단을 쓸지는 전적으로 중앙은행 재량입니다. 단일 총재 책임제. 위원회가 아니라 총재 1인이 최종 결정권을 갖습니다. 책임이 매우 명확해지죠. 잘 되면 총재 공, 잘못되면 총재 책임. 대신 리스크도 있습니다. 한 사람의 오판이 시장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한국이 이 모델을 그대로 가져오기엔 정치 문화적 저항이 클 겁니다. 한국은 합의와 위원회 중심 문화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파트 5. 독립성 강화 vs 정책 조화. 그러면 질문은 이렇게 정리됩니다. 한국은행의 독립성을 더 강하게 만들어야 할까? 독립성 강화를 주장하는 쪽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물가 안정 최우선 원칙. 정치가 개입하면 선거를 앞두고 금리를 낮게 유지하려는 유혹이 커집니다. 단기적으로는 좋을 수 있지만 결국 인플레이션이라는 큰 비용을 치르게 됩니다. 정책 일관성. 정부는 5년마다 바뀌지만 통화 정책은 장기적인 시계가 필요합니다. 정권 교체와 분리돼야 정책의 연속성과 신뢰가 유지됩니다. 국제 신뢰도. 독립적인 중앙은행을 가진 국가는 국제 자본시장에서 더 높은 신뢰를 받습니다. 국채 발행, 외국인 투자 유치에도 유리합니다. 반면 정책 조화를 강조하는 쪽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정책 조율 필요성.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이 서로 반대로 움직이면 정책 효과가 약해집니다. 예를 들어
정부는 돈을 풀고 중앙은행은 금리를 올리면 국민만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민주적 책임성. 중앙은행은 선출된 기관이 아닙니다. 너무 강한 독립성은 비선출 관료가 경제를 좌지우지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의 구조적 특수성. 수출 의존도 높고 가계부채도 많고 부동산 비중도 큽니다. 이 상황에서 중앙은행이 물가만 보고 간다는 태도를 취하면 또 다른 위험을 만들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그래서 많은 경제학자들이 중간 해법을 제시합니다. 목표는 정부와 함께 정하되 그 목표를 달성하는 수단은 중앙은행에 최대한 맡겨라. 지금의 한국은행은 형식상 이 모델에 꽤 가깝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운영에서는 아직도 정치 여론 정부 정책과의 미묘한 긴장 관계가 남아 있습니다. 파트 6. 개선 방안과 미래. 그렇다면 앞으로 한국은행의 독립성을 어떻게 개선해 나갈 수 있을까요? 몇 가지 제안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금통위원 임기 연장. 현재 4년인 임기를 6년 또는 8년으로 늘리는 방안. 정치 사이클과 더 멀어지게 만들어 정권 교체의 영향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위원 교체 시기 분산. 미국 연준처럼 매년 일부 위원만 교체되도록 설계하면 정권이 한번 바뀌었다고 금통위 색깔이 통째로 바뀌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해임 사유 명확화. 현재 직무태만 등의 표현이 모호합니다. 구체적인 해임 기준을 법에 명시해 정치적 해석 여지를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의사록 공개 투명성 강화. 의사록 공개 시점 앞당기기. 발언자별 입장 공개 범위 확대 등 투명성이 높아질수록 정치적 압력은 오히려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전문성 기준 강화. 금통위원 구성 시 일정 비율 이상은 경제금융 전공자 또는 실무 전문가로 채우도록 법적 기준을 둘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방향성만 보면 글로벌 추세는 분명합니다. 신흥국일수록 중앙은행 독립성을 강화하는 흐름. 한국도 예외라기보다는 이 흐름에 점진적으로 동참해 갈 가능성이 높다. 다만 독립성을 강화한다고 해서 바로 결과가 눈앞에 보이는 건 아닙니다. 천천히 그러나 한번 방향을 정하면 쉽게 되돌릴 수 없는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한국은행의 독립성은 법적으로는 분명히 보장돼 있지만 현실에서는 정치정부환율 재정정책 등 여러 제약 속에서 작동하고 있습니다. 둘째, 국제적으로 보면 한국은행의 독립성은 중간 이상 선진국 평균보다는 조금 낮은 수준입니다. 강점도 약점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셋째, 독립성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물가 안정과 경제 안정이라는 목표를 위한 수단입니다. 완전한 독립도 완전한 종속도 정답은 아닙니다. 결국 중요한 건 균형입니다. 그리고 그 균형의 핵심은 투명성과 전문성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가계부채 문제와 금리 정책의 딜레마를 한국 사례 중심으로 심층 분석해 보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